제가 보는 관점의 조방어는 약간 마무리 단계 이런 건 좀 높다. 2차 전지는 살짝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년 후, 2년 후의 주가를 예상하고 둘 중에 하나를 찍어보라고 한다면 오늘 시점에서 저는 삼성전자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럼 로봇 움직임은 사실은 크게 봐선 그거예요. 휴머노이드 쪽 그리고 산업용 로봇 쪽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조방원이라는 말을 만들었거든요. 지주회사, 금융주 그리고 조방원. 그러면은 그 아랫단에 있는 지주회사가 왜 좋냐? 일단 차트적으로는 당연히 급등했다가 누릴목 받고 있으니까 차트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이제 9월 정기 방송인데, 세무사님이 김작가TV에서 좀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함께 했는데, 이제 골드 버튼 100만 대 함께 언박싱 영상을 찍고, 또 200만 대 또 함께 영상을, 리뷰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 굉장히 김작가TV에 또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어요.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일이 있죠? 굉장히 어색하신데, 지금 교보문고 딱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스트를 클릭하면, 온라인 일간 베스트, 종합 베스트를 1위. 여기 이름 보이시나요? 김도윤. 그 옆에 외자가 굉장히 크게. 왜냐하면 단독 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서 이런 책을 낼 역량은 안 되기 때문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저희가 이제 했고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이제 머니 트렌드 2016. 저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부일남님, 그 다음에 여기 김가석 교수님, 그리고 코인 쪽에 유명하신 김승주 교수님, 또 트렌드 유명하신 김용석 소장님, 그 다음에 부동산의 김학렬 소장님, 그 다음에 주식의 김현준 대표님, 이제 최재빈 교수님까지 함께해서 책을 냈는데 제가 2023년부터 함께 했거든요. 2003, 4, 5, 네 네 번째입니다. 모든 저자가 함께 한 건 아니고 이제 가끔씩 이제 바뀌기도 하고 했는데 4년 차에 지금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2017년에는 세무사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네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바로 오케이 할 줄 알았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허락하시면 출판사한테 여쭤보려고 했죠. 출판사한테서 컷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으로 머니텐드 2016이 종합베스트셀러 리더인데 여러분들 일단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자, 2025년 오늘 이제 9월에 벌써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코스피 기준 1.1% 올랐던데, 일단 점검부터 하고 가시죠. 한국 증시, 미국 증시 한번 점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의 위치를 보면 좀 배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하지만 또 질문을 하셨으니까 뭐 우리나라의 지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좀 비교 대상인 뭐 미국, 일본, 대만 정도만 봐도 왜 배가 아픈지 알 수 있어요. 보시면 미국 증시에서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 보시면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9월 9일이죠. 그러면 어젯밤 미국 증시니까 9월 8일 월요일 기준으로 나스닥은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을 보면은 4월 9일 이후에 뭐 7월, 8월, 9월 계속 고점을 상승하면서 월봉상으로 지금 나스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 연속 양선이 나온 거예요. 나스닥은. 자, 그 다음. 이제 그 미국이 원래 뭐 관세도 미국에서 더 유리하게 하고 뭐 본원 통화인 달러를 만드는 회사고 세계 최고 강대국이니까 미국만 잘 오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랑 가장 비교가 잘 되는 증시가 일본 증시하고 대만 증시예요. 야, 일본도 선진국 아니냐? 그러면 뭐 대만까지 말하면 말 다 했죠. 그러면은 일본 증시는 어떤지 보면은 이게 이제 일본 증시 흐름인데요. 일본 증시도 오늘 9월 9일 장중 시초가 고점을 역사적 신고가를 뚫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럼 일본도 9월 9일 역사적 신고가를 뚫은 걸 뭐 이렇게 보셔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대만인데요. 이게 대만 지수거든요. 그러면 대만 지수도 역시 오늘 9월 9일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러면은 미국 또는 우리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랑 비교될 수 있는 일본, 대만 모두 다 역사적 신고가인데 그 우리나라의 위치는 과연 어디냐 해서 많이 아쉽지만 우리나라도 뭐 7월까지 역사적 신고가였고 이번에 또 그 역사적 신고가 깨러 가는 거냐?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는 역사적 신고가를 2021년 찍고 2021년 고점을 아직도 못 뚫었기 때문이죠. 그럼 2021년 장중 고점이 얼마였냐면
3,316포인트예요. 3,316포인트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7월 31일 날, 이게 왜 중요하죠?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안이 나왔던 그날이에요. 제가 뭐 지금 지나서 아쉬워할 수는 없지만 아쉬우니까 말씀드린다면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안이 안 나왔다면 저는 거의 90% 이상 역사적 신고가를 저 당시에 뚫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안 나오고 그 다음날 우리 3.8% 급락 나오면서 거의 한 달 이상 저 고점을 못 뚫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최근 며칠 동안 상승을 하면서 오늘 종가가 3,260포인트입니다. 지금 최근 정고점 근처에 다 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8월 고점을 오늘 완전히 뚫어주는 양선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7월 31일 고점까지 뭐 지금 3,260이고 3,288이니까 28포인트. 그리고 또 역사적 신고가인 3,016포인트하고도 뭐 한 56포인트 정도. 네. 그래서 이 정도 위치면은 뭐 미국과 일본과 대만을 부러워할 거 없이 우리나라도 역사적 신고가 코앞까지 오지 않았냐라는 말씀.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다른 나라는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7월 31일이 만약에 세제 개편만 없었다면 다른 나라처럼 8월, 9월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글로벌 전체 상승의 찬스였는데 세제 개편안 때문에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신고가 근처에 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9월은 전통적으로 증시 약세 보이는 달이라고 하는데 올해도 어쨌든 지금 한 이제 20일 좀 넘게 남았는데 계절적 약세가 반복될까 아니면 이번엔 극복할 다른 변수 있을까? 이번에 뚫나요 안 뚫나요 저거? 사실은 먼저 말씀하신 9월의 계절적 영향 또는 뭐 9월의 역사적으로 12월 중에 제일 상승률이 안 좋은 또는 하락률이 있는 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요즘 이렇게 정보화 시대 똑같은 정보를 접하고 또 그 정보를 굉장히 신뢰하는 이런 거 약간 저는 폐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통계의 오류죠, 통계의 오류. 그래서 만약에 뭐 9월 달에 하락했던 해도 있었겠죠. 또는 하락률이 꽤 컸던 해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는 상승하는 애가 있었을 텐데 평균값으로 12월 중에 제일 약했다라는 걸 저는 그렇게 뭐 과하게 과신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저는 10월이 가장 주식하기 힘든 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제가 주식을 했던 한 20, 30년 동안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25년인데요. 직전 가장 약세장이 코로나 때였는데 코로나 때 급락장은 3월이었습니다. 3월. 그리고 또 그 직전 가장 큰 하락장이 나왔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거든요. 그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7년부터 하락해서 2008년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가장 큰 하락은 2008년 10월에 나왔습니다. 2008년 10월에 890포인트까지 밀리는 뭐 한 달에 아마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하락률일 텐데요. 2008년 10월의 하락률이 월봉상으로 종가 기준으로 23%고 장중 저점 기준으로 38%예요. 월중 저점이.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전의 가장 폭락이 컸던 게 언제냐면 1997년 IMF가 최고조로 됐었던 우리 막 국민 근무기 할 때 있죠. 그 97년 10월도 보시면은 종가 기준으로 한 달에 27%가 빠졌죠.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또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빠졌던 대공황 이런 것도 다 10월이었어요. 그래서 야 9월이 원래 많이 빠져? 그렇게 따지면 10월은 더 많이 빠져. 특히 한 달에 30%씩 빠졌던 달이 10월이었어요. 그러면 9월도 계절적 영향으로 하락을 하는 해? 또 10월은 한 달에 막 30%씩 빠졌던 해? 그러면 3월은 어때요? 3월은 코로나 때 3월에 한 달에 40%씩 빠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달에 뭐 어느 정도 빠졌냐는 통계적 오류일 수 있고요. 그해마다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올해 뭐 9월은 또 빠져야 되는데 지금 뭐 안 빠지고 잘 올라갈 수 있냐라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 약하다. 이런 굉장히 약하죠. 굉장히 약하고 심지어 이렇게 좀 비슷한 정보를 얻고 있는 요즘 세대의 좀 패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9월이 약하다는 건 일단 동의하지 않고요. 그럼 어쨌든 약하지는 않고 뭐 강하지도 않은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9월에 대한 예상을 한다면 일단은 오늘까지의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올라서 좋은 게 아니라요. 특히나 우리가 박스권의 저점에서
더 안 떨어지고 또는 박스권의 고점에서 더 못 오르고 그러면 오르는 게 안 좋을 수 있죠. 좁은 박스권은.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좁은 박스권을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구간은 지금 야 진짜 이거 신고가 구간인데 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만 나온다면 거기서 추가 상승은 분명히 나오리라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4년 만에 신고가란 말이죠. 3,316포인트를 뚫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3,316을 살짝만 뚫고 다시는 그 고점을 못 뚫는다? 그거는 저는 이런 표현 자주 하는데요. 벼락 맞을 확률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4년 만에 고점이 딱 고점 한번 뚫고 밀릴 확률보단 그 추세를 타고 뭐 3,316 돌파했다면 3,350, 3,400, 뭐 3,450, 3,50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하반기장에 신고가 돌파하고 3,500 이상은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달이 지금 9월이다. 그럼 9월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모멘텀이라고 그러고 그 동기라고 하죠. 트리거라고도 하고. 그럼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는 두 가지가 있죠.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그리고 국내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법 개정하면 두 가지가 있죠. 상법 개정, 세법 개정. 아직 어떤 것도 확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9월에 상법 개정, 세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또는 뭐 최근에 뭐 기재부 장관의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또는 이번에 뭐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세 분이 영수회담이라 그랬나요? 뭐 어쨌든 그거 하면서도 이런 세법이나 이런 관련 대화들을 오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뉘앙스는 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잠잠했었거든요. 기재부 장관도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또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별로 안 하고 했었는데 9월 안에는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상법 개정, 세법 개정 그리고 금리 인하가 트리거가 돼서 9월 달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남은 10월, 11월, 12월도 그냥 역사적 신고가 돌파해서 3,350 정도 찍고 그냥 밀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3,400 나아가서 3,500까지도 시도할 수 있는 하반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9월 FOMC가 뭐 17, 18 그때쯤에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된단 말이죠. 인하 시 뭐 미국이라든가 한국의 증시에는 어떤 영향 끼치고 금리 인하 시 뭐 바이오주가 뭐 수혜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말 그런지 아니면 다른 업종 수혜 받는 섹터가 어디 있는지. 일단은 금리 인하는 우리가 뭐 점도표상으로 늘 뭐 몇 퍼센트씩 나오니까 지금 그냥 100%예요. 100%. 100%예요, 100%.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안 하면 박살 나겠네요. 근데 이제 점도표 언제든지 바뀌는 거니까 또 어떤 고용지표에 의해서 뭐 95%, 90% 내려갈 수는 있지만 현재는 100%. 그 이유는 가장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들이 분명히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 인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고용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지금 하락률이 높아졌냐면 우리 예전에 금리 인상할 때 원래는 0.25가 기본으로 하니까 그때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 저도 처음 들었는데 뭐 이제 스몰 스텝이 0.2. 자이언트가 0.75 아니었어요? 그렇죠. 빅 스텝이 0.5. 자이언트 스텝까지 막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금리 인하를 엄청 빠른 속도로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이제 반대의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 뉴스 보다 보면 빅컷이라는 말이 꽤 나옵니다. 빅컷이 0.5거든요. 빅 스텝이 0.5 오르는 거. 그리고 빅컷은 0.5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빅컷의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금리나 0.25는 거의 100% 확실하고요. 그러면 연말까지 얼마나 하느냐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두 번, 세 번이라고 다들 그냥 퉁쳐서 말하거든요. 그냥 뭐 한 번은 아니라는 얘기죠. 9월에 한 번 하면 남은 두 번 다 하든지 아니면 한 번을 하든지 정도로 공감대가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는 뭐 하는 거다. 그럼 금리 인하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서 결국은 금리 인하를 왜 하고 금리 인하의 시장 영향이 어떤 건지를 알면 우리가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의 호재인지 악재인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미국의 경제 지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경기 관련은 어떻게 보면 뭐 GDP랄지 또는 고용지표랄지 GDP가 높게 나오면 경기가 좋은 거고 또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경기가 좋은 거고 아니면 GDP가 낮게 나오거나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경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지표. 우리가 뭐 CPI, PPI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가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물가가 안정을 찾는 거고 물가지표가 높게 나오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하가 우리가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고용지표나 경기지표가 약간 안 좋은 상태.
약간 안 좋고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베스트예요. 왜냐면은 물가가 안정적이니까 금리 인하를 해도 야 물가 올라갈 거잖아라는 걱정을 덜 해도 되고 또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약간 안 좋으니까 금리 내리면은 경기가 좋아지겠지. 그럼 금리 인하의 효과가 최고죠. 경기는 좋아지게 만들고 물가는 안정적이니까 덜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최악의 상황의 금리 인하는 뭐냐면 최악의 상황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땐 최악입니다. 경기 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오고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아주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좋게 빨리 만들 수가 없고요. 또 물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물가가 훨씬 안 좋아지죠. 그걸 우리는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학적 용어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면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보다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앞으로 한 달 또는 연말까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로 되려면 경기 지표는 약간 안 좋은 수준, 그리고 물가는 좀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오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최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그 수혜 업종 중에 제약바이오가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이론적인 내용들이에요. 뭐 다른 경우가 일정하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이렇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은 이론적으로 성장주예요. 성장주. 사실 오늘 제가 김 작가님한테 지난번에 한번 차트를 이렇게 칠판으로 한번 했는데 오늘도 한번 칠판으로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성장주의 개념은 뭐냐면 일단 미래의 가치가 훨씬 큰 거. 계속 기업이 성장하는데 가장 극단적으로 성장주는 뭘까요? 현재는 이익이 없는데 미래의 이익이 많은 게 성장주잖아요. 현재 이익이 많은데 미래의 이익이 없으면 그거는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극단적인 성장주, 지금은 이익이 적지만 미래의 기대심, 저 회사 미래는 엄청 좋겠는데 라는 대표적인 업종이 제약바이오주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주는 보통 현재는 실적이 없는데 신약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근데 그 신약 개발이 터지면 미래에 뭐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굉장히 큰 이익이 나겠다는 거죠. 그럼 그런 회사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 왜 좋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기업 평가를 할 때 기업의 가치는 미래의 예상되는 이익의 현금 흐름의 현재의 가치가 바로 기업의 가치예요. 그러면 미래의 이익의 현재 가치라고 했을 때 김 작가님 10년 후 1억과 지금의 1억이 같을까요? 다 다르죠. 지금의 1억이 훨씬 크죠. 훨씬 크죠. 그 이유는 10년 정도 2배 차이 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10년 동안 금리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만 넣어도 이자를 받는데 그러면 당연히 10년 후 1억이 현재 가치로 될 때는 할인율로 적용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10년 후에 1억은 현재 가치로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할인을 해야 되니까. 뭐 5%로, 이자를 5%로 할인을 한다거나. 그런데 만약에 제로금리 시대가 됐다. 그러면 제로금리라는 거는 이자가 지금 10원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할인율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년 후에 1억이 오늘의 1억이란 얘기죠. 제로금리 시대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이익과 10년 후의 이익 중에 10년 후의 이익이 굉장히 커지는 회사들이 제약바이오인데 할인율이 제로예요. 할인을 안 해도 돼. 제로금리일 땐.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유리하고 가장 큰 성장 업종인 제약바이오가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금 조달을 해야지 신약 개발을 하는데 자금 조달 이자율이 엄청 낮은 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는 미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는데 할인율이 제로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은 거의 100%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기 침체 방지용이라든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이미 이제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부분인데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앞으로 되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지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표가 나오는데 경기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그리고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를 해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으라는 분석이 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분석가들 또는 미국의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나 경기지표 나올 땐 약간만 안 좋게, 너무 많이 안 좋게 나오면은 살리기 힘들거든요. 금리 인하 하더라도 살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물가도 좀 안정적으로 나와야지, 물가가 너무 높아지게 나오면 이 금리 인하면 물가가 더 많이 급하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감이 안 드는 조건으로는 고용지표가 조금만 안 좋고 물가가 조금 안정적인,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겁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관세의 영향이 반영이 됐다, 또는 앞으로 계속 더 급속도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관세 영향이 만약에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앞으로 급속도로 반영이 된다면 금리 인하가 그 관세의 영향과 곱빼기 효과를 내면서 물가를 급속도로 올리는, 그러면 물가가 급속도로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금리 인하 때문에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는 금리 인하 자체가 아니고 물가 지표, 발표 지표, 그리고 고용 또는 경기 관련 지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 뭐 누가 사고 있고 누가 팔고 있나요? 지난 한 달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네, 뭐 이거 바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당일이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거래소 지수는 1%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근처예요. 자, 근데 전통적으로 제가 뭐 김작가 TV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때 대부분 개인은 매도를 합니다. 오히려 올라갈 때 외국인이 매수를 해요. 저희가 추세 매매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추세 매매는 올라갈 때 좋은 거거든요. 외국인들 매매가 정확히 추세 매매예요. 거래소 지수가 1% 올랐죠. 코스닥도 1% 가깝게 올랐죠. 이 외국인의 당일 매매를 지금 보면 코스피 현물 순매수, 코스닥 현물 순매수, 코스피 200 선물 순매수, 콜옵션 순매수, 주식 선물 순매수. 거의 모든 상품들을 순매수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만 그러냐? 이게 최근 5일이거든요. 최근 5일을 보면 1조 4천억 원치 거래소 순매수를 합니다. 한 달을 보면은 이제 약간 샀다 팔았다 해서 거의 똔똔으로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우리 4월 달부터 올랐으니까 지수가 4월부터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했던 그 시기를 다시 보면은 외국인이 엄청 샀죠. 그럼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최근 한 달은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8월 한 달은 박스권. 7월 30일 고점 찍고 지금 현재까지 전혀 못 올랐잖아요. 그 못 오르는 박스권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그냥 사는 동 마는 동 샀다 팔았다. 그런데 3개월까지 늘린다는 얘기는 6월 7월에 엄청 급등을 했잖아요. 그 급등했던 시기를 또 보니까 6조 7천억 순매수. 또는 최근 5일 동안 좋았잖아요, 지금. 최근 5일로 이렇게 보니까 1조 4천억 순매수. 그리고 오늘 하루 1% 이상 올랐는데 오늘 하루만 봐도 역시 6천억 순매수.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역시 추세 매매로서 올라갈 때 사주고 못 오르면 같이 조정받을 때 대비하고, 근데 완전히 반대 포지션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가면은 팔고 뭐 떨어지면 사고를 반복하는데요. 그게 조정장에서는 먹히지만 추세장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가면 큰일 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종목별에서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시죠.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얘기는 코스피 200이 올라갈 때 곱하기 이만큼 수익이 나는 상품이거든요. 그럼 보시면 최근 기간이 계속 순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도 최근 3일 동안 아까 말했던 외국인들은 조정받을 땐 조정으로 대응했는데 올라갈 때 3일 연속 샀죠. 개인은요? 이거 아니 개인은 숫자가 따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간 이만큼 샀다는 얘기는 이 반대 포지션에서 개인은 순매도를 했다는 얘기니까. 안 그래도 제 질문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를, 외국인들은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를 그게 이거죠. 매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김 작가님의 질문을 미리 다 파악을 하는 거죠. 미리 들었으니까요. 미리 받은 것도 보지도 않습니다. 자, 질문지도 안 보고 인터뷰를 하나요? 피디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 이렇게 놀림받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레버리지가
코스피 200이 올라갈 때 곱하기 2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버스 상품이 있어요, 여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근데 2라고 써있죠. 인버스는 떨어지면 수익이 나고 2가 써있던 얘기는 떨어지는 거의 2배로 수익이 나는 거거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곱버스예요. 그럼 곱버스를 클릭을 해봐요. 곱버스를 클릭했더니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 심지어 외국인들이 최근 이틀 지수가 막 오를 때 요렇게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도, 쌍끌이 순매도죠. 그러면 역으로 개인들은 이틀 연속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적 신고가 앞에 있고 뭐 추세 매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들은 언제나 떨어지면 사고 싶고 오르면 팔고 싶고의 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곱버스 같은 파생 상품에 투자는 혹시 개인 투자자들 유의 가장 큰 위험은 뭘까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종목은 뭐 장기 투자도 되고 또는 뭐 기업 가치, 또는 재무제표 보면서 어떤 재료 가치를 보면서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종목 선정을 잘하고 업종 선택을 잘한다면. 근데 사실은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들은 다른 업종 ETF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수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지수에 베팅을 하는 가장 근원적인 파생 상품은 선물 옵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 옵션은 도박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선물 옵션으로 돈 번 분들도 분명히 많고요. 저도 선물 옵션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데 선물 옵션은 도박이야? 라고 말하던 그 개인 투자자들이 곱버스,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ETF 상품은 샀다 팔았다예요. 선물 옵션은 도박인데 왜 레버리지랑 곱버스는 도박이 아닌가요? 기초자산이 선물인데 코스피 200이 선물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근원적인 파생 상품이 뭔지 또는 지수를 움직이는 게 뭔지 그런 공부를 하시고 이게 나랑 맞다 그랬을 때는 지수에 대한 예측력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은 어떤 시기고 역사적 신고가 근처 또는 좁은 박스권 또는 하락 추세장 이런 판단을 하면서 뭐 곱버스건 레버리지건 투자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할 때처럼 좀 떨어지면 싸졌네 하고 사고 또 올라가면 비싸졌네 하고 팔고 하다가 추세장에 역추세로 걸려버리면 정말 반토막 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그런 매매, 파생 상품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랑 곱버스 이런 ETF 상품을 하시는 것보단 제대로 주식 종목 분석해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세무사님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릴 것이 있는데 슈퍼게임 이세무사와 함께한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가 저희가 지난달에 오픈했잖아요. 놀랍게도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3,000명이 돌파를 했더라고요. 사실 지난달인가 몇 달 전에 코스피도 3,000을 돌파하고. 동시에 3,000을 돌파. 3,000.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런 강좌를 오픈한 이유도 사실은 주식 시장이 아무리 안 좋을 때는 주식 투자 아무리 잘해도 돈을 버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한단 말이 저는 주식시장에서 정말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지금 세무사님은 코스피가 어쨌든 강세장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강세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는 어쨌든 매매 기법과 여러 가지 주식 투자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멘토 선생님으로 제가 세무사님과 함께 한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 가장 올라운드 플레이어. 투자 경력도 30년이 정도 되시고 샘표식품의 최고 지분은 그 당시에 10% 정도 그 당시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한 200억 정도 했던 걸 기억하고 실전 주제 상도 받으시고 투자 관련 자격증 투자 관련된 도서 출간 투자 유튜브 채널 운영 이렇게 다양한 거를 하나의 분야를 잘하게 되는 분은 많지 않은데 그런 분위기 제가 믿을 수 있기에 세무사님과 함께 했는데 자, 이 과정 어떤 것들이 제공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 즉 그물을 들이는 거지 고기를 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그물은 장중에 장마감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제가 다 정리해서 같이 공부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가 분석의 핵심 시향 인사이트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김작가 TV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채널에서는 좀 언급하기 힘든 저희 채널에서 사실 주도 유망 섹터까지는 얘기하지만 유망 종목까지는 얘기하기 힘든데 그런 것도 매달 한 번씩 이제 16가지 종목 정도가 오픈된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요약 자료집도 제공되고 또 오프라인 세미나도 있나요? 매일 드리는 정보들은 공부하자는 그물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말씀하신 것처럼 16종목은 이제 고기죠. 이 고기 맛 좀 한번 봐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여러 종목을 온라인으로도 제공해 드리지만 3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은 직접 얼굴 맞대고 하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좀 현장감 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그럼 비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1,000원.
한 달에 약 3만 원 정도의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사실은 네. 저는 그 돈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저거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3만 원짜리 프로그램, 저건 3만 원짜리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의 스스로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적어도 한 10에서 2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3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무사님과 이제 제가 이제 벌써 한 5년, 6년 정도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들으셨으면 해서 금액도 이제 하루 1,000원, 1,000원 커피값도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업명이 이 세무사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니까 제가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클릭하시면 편하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계좌가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안에서도 좀 더 큰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는 수업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도 열심히 세무사님과 함께 매달 수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무사님이 항상 시가총액 가지고 이제 섹터들, 종목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시가총액 지금 1위부터 뭐 30위 정도까지 보이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어떤 좀 큰 변화, 좀 주목해야 될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부침이 있었어요. 아, 왜냐면 한미 정상회담 시작되기 전에는 반도체 약간 호재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전혀 이런 방구도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악재가 한번 나왔었죠. 미국에서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들이 있는데 중국 공장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이제 함부로 못 쓴다. 너는 허가해 줄 때만 써. 뭐 이게 좀 악재로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주가에 따라서 부침이 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왔다 갔다 8월 달부터 조정을 받았던 그 반도체가 최근 지수 상승과 함께 지수 상승에서 삼성전자가 좀 힘을 보탰죠. 지금 9월달 들어서.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달 들어서 좀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월 말부터 지금까지 박스권 조정, 지수가 박스권 조정받을 때 비슷하게 7월 말 그 고점을 못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선봉에 서서 지수를 좀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한두 달 동안 반도체 관련주 설명 들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삼성전자가 더 좋아요? SK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요즘 3점 매수, 하이닉스 매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재료들이 많이 이제 좀 있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내년에는 골드만삭스였죠. 골드만 내년에는 별로 아니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주가 조정받다가 최근 9월달도 좀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반등했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6, 7월 달에는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빨리 움직였고요. 그 가장 컸던 이유가 7월 달에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 쪽에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하나는 HBM 지금 테스트 통과 이런 재료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에 사실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대형주 중에서 너무나 좋다는 뜻이 아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업종이 두 개가 지금 사실은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얘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얘가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오늘 시점에서 1년 후, 2년 후의 주가를 예상하고 둘 중에 하나를 찍어보라고 한다면 오늘 시점에서 저는 삼성전자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한 5개월 전, 6개월 전 이 시기였다면 오히려 55,000원, 여기 박스, 굉장히 긴 박스였다면, 삼성전자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런데 이 정도 지금 안전정배열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의 흐름이 뭐냐면, 조방원, 금융주 엄청 강했잖아요. 조방원, 또 지주회사, 금융주, 증권사 엄청 강했는데, 요즘에 사실은 조선주 빼고는 거의 다 조정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조정 들어가는 애들과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 중에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이 꽤 잘 가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IT 쪽에서. 예를 들어서 IT 쪽에서 요즘에 제일 움직임이 좋았던 건 삼성전기거든요. 삼성전기 보면 최근 52주 신고가 완전히 뚫었어요. 그 얘기는 못 가던 애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분명히 지수 최고점 근처에 와 있는 현재에 비교한다면 지수보다 훨씬 못 움직인 종목은 맞고요, 삼성전자는. 왜냐면은 지수 최고점 시기에 9만 원을 움직이던 종목이 지금 지수는 예전하고 비슷하게 와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7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방원이나 금융주처럼 많이 오른 애들이 조정받고 또는 뭐 삼성전기처럼 못 올라가는 애들이 올라가는 시기라면 그렇게 예상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위치인 게 SK하이닉스는 지수 고점인 시기보다도 2배가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애들이 조정받고 못 오른 애들이 올라가는 관점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거기에 재료 가치에서 혹시나 나올 엔비디아의 재료, 그리고 이미 나온 애플과 테슬라의 재료, 또는 지수가 신고가를 뚫는다면 시가총액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최근의 움직임이 지수가 좋아질 때 나온 움직임이라서 삼성전자에 좀 한 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좋아 보인다. 자, 그러면 이제 조방원 중에서 이제 예전에는 방산 굉장히 추천하셨는데 몇 달 전부터 이제 방산 추천을 싹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근데 반등했는데? 네, 일단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완전히 추세가 꺾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 아직도 이렇게 이평선을 보면은 중장기 이평선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8만 원을 깨고 지금 꺾여 있다면 방탄주 위험한데요라고 할 텐데 지금 차트는 사실 위험한 차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시가총액으로도 여전히 현대차를 넘어서서 시총 5위를 아주 지키면서 건재해 있기 때문에 방산주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방산주는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재료가 전쟁의 시기냐 전쟁의 종전의 시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방산주가 사실 요즘에 최근 부침이 있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잘 될 것 같다 했을 때는 방산주가 좀 하락하고, 근데 막상 만나서 별 내용도 안 나오고 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 수도도 뭐 폭탄 쏘고 막 하면 공습을 했죠.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혹시나 종전의 시기인가 봤더니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또 뭐 중국어 열병식에서 북중러가 모여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방산주가 꺾이려는 재료는 평화의 시대, 종전의 시대가 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방산주는 약간 중립 의견. 그러니까 뭐 이 탄력성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이 탄력성으로 앞으로도 더 갈까 하는 의심스럽지만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아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조방원에서 이제 조선주잖아요. 조선주는 시가총액 상위가 HD 현대중공업이 있죠. 얘도 역시 완전 정배로서 건재해요 지금. 또는 하나오션이 있죠. 하나오션은 좀 한 달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방산주와 조선주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방산주는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 3대장이 움직일 때 중소형 방산주가 움직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대형주 위주로만 움직였어요. 원래 순환매가 제대로 나오면 대형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특히 SK하이닉스가 2배 갔잖아요. 아까 4년 전보다 지금 2배가 올랐단 말이죠. 근데 SK하이닉스와 관련이 있는 뭐 한미 반도체랄지, 뭐 리노공업, 뭐 이런 AI 반도체 쪽 애들은 5배 이상 올랐어요. 그만큼 대형주가 갈 때 그 아랫단에 있는 관련주들은 대형주가 2배 가면 중형주는 4배 가고 소형주는 7배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방산주에서는 안 나왔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템 얘네가 주구장창 오르다가 후발때 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가 따라 올랐지 중소형주에서 그런 흐름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선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큰 HD 현대중공업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움직임 별로 없죠. 이렇게 길게 보면 많이 올랐었는데, 그리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길게 보면 많이 올랐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흐름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중소형 조선주가 HJ중공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HJ중공업. 이게 제대로 된 순환매예요. 10조짜리 조선주가 쉬는 동안 1조도 안 됐던 뭐 한 7천억에서 움직인 종목이 3배, 4배가 오르면서 2조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순환매의 논리를 기억하신다면 10조짜리 대장이 움직일 때 그 다음에 1조짜리가 하고 그 다음 5천억짜리가 하고, 그래서 HJ중공업만 움직였냐면 그렇지 않아요. 세진중공업도 역시 중형증권주였고요. 그리고 한국카본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형주가 못 갈 때
중형주, 소형주, 조선주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산주보다는 확실히 조선주가 좀 더 강한 시기고, 그 이유는 방산주는 전쟁이 확산, 뭐 종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조선주는 한미 정상회담에 마스가 터질까? 그리고 그 이후에 HD 현대중공업 회사에서의 합병 이야기, 그리고 또 캐나다 잠수함 이야기 계속 호재가 나왔단 말이죠. LNG, 알래스카 LNG까지. 그러니까 조선주는 하루도 뭐 호재가 안 나온 날이 없을 만큼 계속 상승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방산인데요, 조방원 중에. 방산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도 한 달 이상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전은 뭐 또 어떤 재료인데 역시 얘도 미국 재료예요, 미국 재료. 근데 결국은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얼마 없는데 과연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좀 밀어주느냐, 또는 아니면 유럽 쪽에 수출이 좀 잘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정말 빠르게 오르다가 거의 2달째 쉬고 있어요. 좀 쉬는 기간이 길어졌죠. 제가 보는 관점의 조방원은 약간 마무리 단계의 확률은 좀 높다. 왜냐면은 워낙 상승률이 높았고, 아까 봤던 뭐 2년 전, 3년 전 지수, 같은 지수 때에 지금 지수가 비슷하게 왔잖아요. 근데 뭐 하나에어스페이스나 그런 종목들은 10배 이상 올랐고요. 또는 조선주들도 2배, 3배. 황산주도 지금 2배, 3배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지수 신고가 시대에 똑같은 지수 3,316이 4년 전이었는데 지금 이제 3,300 가까이 왔는데 지수 평균값은 4년 전 그대로인데 거기서 10배 오른 종목, 5배 오른 종목이 더 갈 것이냐, 또는 그때만큼의 주가 또는 그때보다 못한 주가인 애들이 움직일 것이냐, 그런 좀 기로점에 있는데 약간 못 오른 애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는 게 이런 방산주가 좀 이렇게 요즘 부침이 생기는 것부터 예상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조방원 중에서는 조선은 앞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일단은 조방원 중에서 조선주는 그 순환매 흐름상으로 그 아랫단에 있는 중형주, 소형주까지 왔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유리했고, 또 하나는 마스가가 추가 재료가 계속 나왔기 때문인데 셋 중에 유리했다라는 거지, 뭐 많이 오른 종목보다 덜 오른 종목을 관심을 좀 갖자는 측면에서는 조선주도 좀 부담스럽긴 하죠.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니까. 자, 최근에 현대차, 기아 좀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뭐 딱히 많이 오르지도 않았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 그 부분입니다. 네. 2020년 지수 고점, 그 지수 고점을 2014년 초에 좀 뚫었다가 다시 원위치거든요. 현대차 그렇고 기아도 마찬가지, 기아도.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또는 어디였어?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똑같아요. 2021년 고점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모두 지수 대비 기아만 그때보다 조금 올라 있는 수준이고,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그때보다 떨어져 있는, 마치 삼성전자 같은. 그래서 만약에 4년 전에 지수 좋다고 해서 4년 전만 해도 이렇게 공부 많이 안 하시고 야 그냥 우리나라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야, 이런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4년 전에 야 요즘 주식 좋다며? 그럼 나는 한 1억 할 거야. 5천원 삼성전자, 5천원 현대차.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4년 전, 5년 전보다 가만히 있었다면 계속 손해가 나고 있죠. 지수는 오히려 그때까지 왔는데. 반대로 만약에 뭐 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야 조방원이 뭐야, 나 방산주 한번 사볼까, 뭐 화장품은 뭐가 있어, 뭐 엔터주는 뭐가 있어 했던 분들은 오히려 그때보다 좀 수익이 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좋다면은 안 올라서가 첫 번째, 안 올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세 쪽으로 뭐 수출이 잘 돼서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딱 하나로 기업 지배구조 개편 쪽 이야기가 살살 나오면서 뭐 현대모비스 또는 특히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를 검색을 해보면 아 기업 구조 개편이 좀 얘기가 진짜 있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올랐거든요. 현대글로비스는 사실 현대차 그룹주의 물류회사예요, 물류회사. 네. 그러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스토리가 있어요. 한 몇 년 전,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지주회사 체제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SK그룹, SK. 뭐, 최근에 움직임 엄청 좋았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주식회사 한화. 또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 두산. 모든 게 지주회사예요. 대부분, 그룹사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가 아닌 대그룹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거든요. 삼성그룹에 삼성 없죠. 그리고 현대차그룹에 현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주사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현대차그룹에서 과거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현대모비스를 반으로 쪼개서 현대모비스의 지주회사격,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사업회사,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지주회사격인
사업부와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를 합병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가 뭐 기관 투자자들의 반대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이거 너무 오너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근데 오너한테 유리했던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뭐 대표가 이제 뭐 정의선 회장인데 정의선 회장이 오리지널로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현대차랑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아니에요. 현대글로비스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너 입장에서는 현대글로비스를 어떻게든 지주회사에 끼워 넣어야지 오너가 가장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반대를 받았던 이유는 현대글로비스의 시총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보시면 이렇게 보셔도 알 거 아니에요. 4년 전 주가보다 현대글로비스는 주가가 거의 뭐 2배가 올랐어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근데 기아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한쪽은 2배가 오르고 한쪽은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시가총액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현대글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됐든 지주회사 체제로 기업 지배 개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현대글로비스가 좀 이렇게 주가가 좋은 쪽으로 끼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만약 현대차 그룹주에서 현대차나 기아, 뭐 현대모비스에 관심을 가지실 거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현대글로비스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요즘에 LG에너솔루션도 있고 여기에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뭐 있는데 SK이노베이션도 있고요. 2차 전지는 어떤가요, 요즘에? 2차 전지는 반등했다가 요즘에 또 다시 반등했다 주춤해요. 꺾이는 거죠. 왜냐면은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뭐 이게 에코프로 쪽을 보면 되는데 가장 상징성이 높으니까 차트가 다 비슷하니까 에코프로를 보시면은 이제 2년 전 최고점이죠. 2년 전 최고점에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역배열로 계속 떨어져 갖고 파란색과 분홍색을 돌파를 한 번도 못 했다는 게 보여요. 네. 한 번도 못 했어요. 2023년 고점부터 2년 동안 한 번도 분홍색 근처에도 온 적이 없거든요. 님은 근처 왔었는데. 요번에 왔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2차 전지는 살짝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2년의 역배열 끝에 처음 터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터치를 해도 분명히 두드려 맞아요, 차트상으로. 하지만 두 번, 세 번. 지금 우리 거래소 지수가 3,200을 두 번, 세 번 노크하다가 3,260에 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요번에 분홍색 200일선을 처음 노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뭐 강해 약해 하면 약한 위치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2년 동안 떨어졌을 때 만약에 요런 시기에 강해 약해 하면 아직 역배열이에요. 뭐 아직 볼 필요도 없어요 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한 3개월 이상 전저점 바닥을 안겠고 200일선도 처음 노크를 했으니까 조금 그래도 뭔가 달라지고 있는데 정도로 2차 전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게 이제 얘도 사실은 2차 전지도 한미 정상회담 전에 약간의 뭐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 이게 다 중국과의 관련성이에요. 조선업이 우리나라 지금 최고로 인정을 받는 이유가 조선업이 원래 우리나라가 1등 했다가 중국에 뺏겼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중국한테 조선 기술 가르쳐 달라 할 수 없고 중국한테 잠수함 만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조선을 이렇게 좀 빌려줘봐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점이에요. 정말 전기차의 미래가 있고 2차 전지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제일 잘 나갔다가 중국이 좀 더 앞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야 전기차 시대야. 너 2차 전지 너네 좀 뭐 이렇게 풀어줄게. 뭐 이런 거에 살짝을 기대했었는데 뭐 아예 뭐 아까 반도체가 아무 언급이 안 된 것처럼 2차 전지도 언급이 하나도 안 됐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약간 실망 매물로 나왔는데 근데 저는 뭐 워낙 2년이나 하락이 컸고 약간 반등을 주고도 밀렸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법이라든가 세제 개편도 있고 하니까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은행주, 증권주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오늘 미래에셋이라든가 삼성증권을 많이 올랐던 걸로 제가 오늘 봤던 것 같은데. 주식 공부 많이 하시나 본데요? 네. 아니 오늘 마감한 증권주를 어떻게 정확히 하시네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통 금융주라고 했을 때 금융주에는 범주가 한 3가지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신한은행, KB은행, 은행주죠. 은행주. 또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험주죠. 보험주.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뭐 지금 대신증권 차트, 대신증권, 증권주죠. 그러면 3대 금융주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움직임이 달라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확실한 건 증권주가 가장 좋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김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오늘 가장 좋았다는 거. 오늘 미래에셋 11% 올랐어요? 맞습니다. 왜요?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드리는 건데 금융주 중에 증권주는 어떤 식으로 약간 다르냐면 금융주가
비슷하게 움직일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배당 쪽이 강조될 때, 뭐 연말에 가까워질 때 금융주는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한 10월 11월부터는 금융주에 좀 관심이 쏠리죠. 네. 그 다음에 1월 2월부터는 또 배당에 대한 그 니즈는 사라지는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 또 금융주가 움직였을 때 어떤 관점에서 움직였었냐면 전 정권부터 시작됐던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한번 움직였었죠. 밸류업.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움직였던 거는 금융주 전체에서는 상법 개정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주주가치 한원, 네.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거에서 제일 유리한 게 금융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오늘은 왜 증권주만 더 움직였냐? 오늘 사실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 안 드렸는데 상승해서 사실 오늘 일본은 떨어졌거든요.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우리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제 개편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세제 개편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재부 장관의 발언 또는 뭐 여야 영수회담에 대통령님까지 같이 회담하는 것들이 어제였어요. 네. 근데 어제 대주주양도 조건 50억이냐 10억이냐 해서 좀 전향적으로 50억 또 중요하고 뭐 정부가 다 맞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기재부 장관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약간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9월 안에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은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논리가 뭐였냐면 그걸 비판했던 논리가 뭐냐면 아니 지수를 5,000포인트 갖고 가겠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안 좋아하는 거를 왜 그렇게 강하게 시행하려고 왜 그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논리가 제일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8월 한 달 동안 완전히 갇혀 있었고 그랬을 때 투자자 말대로 해줄게. 투자자 유리한 대로 해줄게. 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식시장 좋아지는 거잖아요. 실제 오늘 좋아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00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3,316포인트를 돌파하면 9시 뉴스에 거의 99%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왜? 4년 만에 역사적 신고가인데 무조건 나오죠. 그러면은 주식 안 하던 사람 중에 야, 뭐 주식하면 돈 버나 봐. 네. 이제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아? 원래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거예요.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원래 2018년 고점 역사적 신고가는 2,500이었어요. 2,500. 근데 이 2,500을 코로나 때 2,400에서 2,500까지 왔으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야, 저 2,500에서 걸릴 거고 야, 3,000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뭐 2,500 왔다 갔다 할 거야. 왜냐면 2,500은 새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더 가겠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얘가 이 당시 유튜브 나가기만 하면 여기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아, 여기 진짜 자세히 보여주고 싶네. 보시면은 원래 역사적 신고가가 2,600이에요. 2,600. 2,600이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1,400까지 밀립니다. 이거 밀렸던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V자 반등을 하죠. 그러다 여기서 쉬어요. 여기서 쉴 때가 몇 번 때 2,400이에요. 그 2,400을 얼마나 쉬었냐? 보시면은 2달을 쉬어요. 2달, 3달. 요 2달, 3달 기간 동안 제가 유튜브 제일 열심히 나갈 때예요. 그 당시. 아마 김 작가님하고도 요 당시부터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출연은 했는데 여러 채널에 나가면 대부분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야, 2,600이 우리나라 역사적 최고가인데 2,400에서 이렇게 3달째 쉬고 있으면 끝났다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때 분명히 그렇게 역사적 신고가 앞에 있고 저기를 돌파하는 순간 20, 30%는 더 올라간다. 근데 실제로 2,600을 돌파하고 3,300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신고가의 무서움이에요. 왜? 어디까지 갈지 계산이 안 되는 게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 몇 년 만에 뚫은 신고가예요. 2018년, 2020년. 2년 만에 뚫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번에 뚫는 역사적 신고가는 몇 년 만이라고요? 4년 만이에요. 4년 만에 뚫는데 3,316 뚫고 뭐 3,400 갔다 끝난다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가 무서운 거고 이제 이거 뚫으면 이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증권주의 흐름은 그 두 가지다. 야, 5,000포인트 간다는데요. 자꾸 딴지 걸어? 근데 그거 뭐 좀 다시 50억으로 할 것 같으니까 정책이 좋아지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야, 신고가에 점점 가까워지네. 진짜 신고가 시대 오면 제일 수혜받는 게 누굴까요? 증권주겠죠. 당연히 증권주겠죠. 역사적 신고가가 3,316인데 이걸 돌파하는 날 세무사님과 제가 아주 급하게 긴급 통화를 해서 그 영상을 한번 재밌게 한번 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축포를 터뜨리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 섹터 점검해 주셨는데 이제 3부에서 유망 섹터 위주로 깊게 들어갈 텐데 가볍게 어떤 섹터 9월에 좋게 보시는 거죠? 네,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 삼국지를 예전에도 봤는데 요즘 다시 보거든요. 삼국지를 보면 이렇게 이제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우리가 책사라 그러잖아요. 제갈량 같은 책사한테 물어보면 책사들은 꼭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소인이 생각하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250만 유튜버님이 질문을 해주신다면 네. 소인이 생각하기에 네. 세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저는 이제 뭐 3박자로 하니까 네. 재료가치, 뭐 재무제표, 차트를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지주회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한 얘기 있다고요.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주예요. 제약바이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로봇이죠. 자, 세무사님께서 지금 9월부터 좋게 보시는 섹터로 로봇과 지주, 제약바이오를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 좀 세무사님과 저는 인터뷰를 굉장히 오래 했으니까, 그냥 5년 됐으니까, 세무사님 입에서 지주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원래 이런 쪽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아닌데, 성장주 좋아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지주를 꼽았고, 일단 예시 종목으로 또 지주는 어떤 것들인지 또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또 다양하게 또 알려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변명 같지만 저는 원래 이제 성장주가 좋다는 그렇죠. 투자자예요. 그럼 이제 성장주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계속 성장하는 회사인데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주회사는 여태까지 성장주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아닐 확률은 높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박자로 보는데요. 지주회사는 조방원만큼은 못하지만 조방원의 바로 아래 단계로 많이 오른 애들이 지주회사 금융주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방원이라는 말을 만들었거든요. 지주회사, 금융주, 그리고 조방원. 그러면은 그 아랫단에 있는 지주회사가 왜 좋냐? 일단 차트적으로는 당연히 급등했다가 누릴목 받고 있으니까 차트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재무대표적으로 사실 지주회사는 대부분이 저 PBR 접어주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근데 저 PBR 접어주는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성장이 없으니까 저 PBR 접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지주회사는 오랫동안 저 PBR 접어. 오랫동안 차트가 그냥 눌려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법 개정안 1차, 2차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법 개정안이 끝났다면 제가 지주회사를 언급드리지 않을 텐데요. 네. 상법 개정안 3차가 남아있는 거고 3차의 가장 중요한 토픽은 자사주 소각이거든요. 네. 그럼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는 자사주가 많은 기업이 유리한 거예요.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은 물론 종목별로는 뭐 중소형주도 있고 뭐 어떤 업종도 있고 어떤 업종도 있지만 이제 자사주 소각에서 뭐 지주사 그리고 이제 금융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주가 지주사다 금융주다 했던 이유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제일 유리한 게 지주사 금융사였는데 그게 이제 3차에서 자사주 소각 쪽이 직접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산이라는 회사 자사주가 17%가 있어요. 두산. 또는 한화 자사주가 7%가 있어요. 별로 없네요. 그렇죠. 평균값으로 이제 한 10%에서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HD현대 자사주가 10% 있어요. 10%. CJ 자사주가 7%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주회사 소각에서 뭐 10% 내외의 자사주가 있는 지주회사가 유리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주회사 중에 자회사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지주회사의 가치가 함께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제가 뭐 10%다 7%다 말했던 4개의 종목이 자사주 비중이 높아서 말했던 건 아니에요. 네. 다른 종목들 중에 15%, 20%짜리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요 지주사 중에 두산, 한화, HD현대, CJ 이렇게 4개만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회사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이 4개가. 자, 그 이유는 방산에서 가장 급격하게 올라간 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거기에 하나그룹엔 플러스 하나 더, 하나오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그룹주는 자회사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갔으니까 지주회사의 가치도 올라가도 타당한 거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HD현대인데요. HD현대에는 HD현대 중공업, 뭐 HD현대 미포조선, 뭐 HD현대 마린솔루션, 뭐 수많은 조선주 플러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전력기기 3인방 중에 대장이었던 HD현대 일렉트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회사들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산이죠. 왜? 투산 에너빌리티 아까 보셨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막 두세 배가 올라갔잖아요. 네. 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CJ야. CJ가 제일 약한데요? CJ 대한통운, 뭐 CJ ENM 약한 정도가 아니라 자회사들이 주가가 안 올라갔습니다. 네. 그럼 CJ는 왜 언급하냐? 네가 좋아하는 거냐? 맞습니다. 왜 좋아하냐가 중요하죠. 왜 좋아하냐? 네.
CJ 올리브영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의 하나오션과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두산의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HD 현대의 여러 가지 중공업주들하고 HD 현대인력은 상장 기업이에요. 올리브영 상장 안 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제가 말했던 CJ를 제외한 두산과 HD 현대, 한화는 상장 기업의 가치가 막 올라간 게 눈에 보이니까 주식 정도 적당히 하시는 분들은 야 두산 자회사 가치 많이 올라갔잖아. 하나 자회사 가치 많이 올라갔잖아. HD 현대 자회사 가치 많이 올라갔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장 기업만 자회사가 아니죠. 비상장 기업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비상장 기업 중에 압도적으로 시총이 높은 회사가 CJ 올리브영인데요. 시총이 지금 4조 5조 하고 있습니다. 4조 5조. 그런데 CJ 시총이 지금 5조거든요. 그러면 올리브영의 시총이 진짜 4조 5조 되니 맞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시총은 어찌 보면 상장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평가 받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여행 많이 다녀가셨죠? 아, 많이 다녀왔죠. 일본 가서 뭐 이렇게 잡화 용품을 사거나 뭐 술을 사거나 뭐 화장품을 사거나 어떤 잡동 동키호텔 가죠. 어느 도시를 가도. 그렇죠. 그죠? 뭐 오사카를 가도 도쿄를 가도 교토를 가도 뭐 후쿠오카를 가도 어딜 가도 우리는 동키호텔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행 검색하다 보면 자파는 동키호텔 가서 사래. 모든 도시에 지점이 있고 우리나라에 딱 그런 위치가 된 게 지금 올리브영인 거예요. 올리브영은 사실은 강남대로에 뭐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고, 뭐 한 집 걸로 하나 올리브영에 강남대로에. 또는 뭐 명동이나 이런 데 엄청 많이 있죠.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일단 올리브영의 매출액의 50% 이상이 외국인들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만 많이 사냐? 사실은 내국인들 중에 한 20, 30대 여성분들은 뭐 2, 3일이 멀다 하고 올리브영 가서 뭐가 새로 나온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올리브영의 시총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비상장 기업의 시총이 올라가고 특히나 대그룹의 비상장 기업이면 결국은 상장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의 상법 개정안이나 요즘의 시장 흐름상 지주회사가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이제 자회사 상장이 좀 눈치 보인단 말이죠. 자회사 상장 어차피 안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지주회사가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올리브영은 상장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워낙 기업 가치가 커지고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올리브영의 시가총액이 큰 거에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상장이 안 돼. 그러면 또 하나 할 수 있는 기업의 방법이 있어요. 합병이거든요. 그냥 자회사가 아닌 합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업 분할이 있고 합병이 있어요. 기업 분할은 대표적으로 뭐 LG화학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나눈 게 기업 분할이죠. 합병은 뭐예요? 최근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의 합병 재료로 혹시 주가가 올라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오션도 못 오를 때 걔네 주가가 올라갔죠. 그 얘기는 이게 이제 어떨 때는 분할이 유리하고 어떨 때는 합병이 유리하고 근데 시장에서 그걸 판단해 주는 건데 지금 올리브영은 뭐 상장이 되든 또는 합병이 되든 또는 상장과 합병이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 자회사로서 기업 가치가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CJ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꼽는 업종은 상법 개정안 3차 개정안의 자사주 소각인데 자사주 소각의 가장 큰 재료로는 금융주와 지주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지주회사를 골랐고 또는 뭐 지주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금융주를 한번 보시면 되고 지주회사 중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애를 찾아도 되지만 일단은 그냥 테마주로 지주회사랑 금융주가 얽히는 거라면 자사주 비중 뭐 10%다 12%다 그 비중보다는 자회사 가치가 높은 애들이 좋은 거고 그러면 상장 기업의 자회사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라간 두산,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 HD 현대일렉과 HD 수많은 조선주의 HD 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장은 안 돼 있지만 기업 가치가 지금 뭐 명동과 강남에 뭐 한 건물이 멀다 하고 생기는 올리브영을 갖고 있는 CJ 이 정도가 지주회사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부 영상에 세무사님께서 좀 조방원 중에서 조선 빼고는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그러면 조선도 있고 방산, HD 현대, 두산, 하나, 뭐 조방원 여기 다 있는데 여기서도 원전과 방산보다는 조선이랑 올리브영 있는 CJ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은 걸까요? 근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주회사는 사실 사업해서 오르는 거 안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예를 들어
정말 2년 전으로만 볼게요. 더 예전으로 안 보겠습니다. 2024년 1년 반 전이죠. 정확히 그때가 13만 원이었는데 지금 90만 원이니까 한 8배 정도 올랐죠. 7배, 8배. 그러면은 한화의 지주회사가 과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올랐냐를 보자는 거죠. 그럼 한화 같은 경우는 정확히 2014년 연초에 2만 6천 원에서 8만 6천 원이니까 3배에서 4배 사이. 그죠? 그러니까 반보다 더 아래죠. 또는 저런 거예요. HD 현대 일렉은 역시 2014년 초에 한 8만 원에서 50만 원이니까 68, 48. 6배 이상 올랐죠. 1년 반 만이에요, 지금. 1년 반 만. 그 이전으로 하면 10배 훨씬 더 올랐는데, 그럼 HD 현대 지주회사를 보면 2024년 연초에 뭐 한 6만 원 좀 넘은 데에서 14만 원이니까 2배 좀 넘게. 그러니까 사업회사가 오른 거에 상승률의 반이 좀 안 되는 게 지주회사의 상승이에요. 예를 들어 CJ는 CJ 올리브영이 아직 상장 회사가 아니니까 비교가 안 되지만 CJ는 그러면 1년 반 동안 얼마나 올랐나 보면 CJ는 2014년 연초 대비 9만 5천 원에서 18만 원이니까 2배가 될랑말랑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아까 말했던 방산주의 하나에로스페이스나 조선주나 아니면 전력기기나 이런 애들이 막 5배, 10배 오를 동안 지주회사들은 2배에서 3배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막 고점에 있는 애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지주는 다른 데들도 많을 텐데 다른 것들도 찾아보면 좋겠지만 일단 이 4개를 먼저 중요하게 보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사실 제가 중형주 5천억짜리 지주사도 있거든요. 3천억짜리 지주사도 있어요. 3천억, 5천억, 1조짜리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대형주, 사례 종목으로 말씀드리기에 좋은 것들 4개만 찍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주회사 공부해봐야 한 30개예요. 그럼 걔네들 공부할 때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한 1년 반 전보다 지주회사가 평균 지금 2배 올랐잖아요. CJ도 2배 올랐고. 그러면 한 2배, 4배 오른 정도 너무 안 올랐거나 너무 많이 오른 것보다는 2배에서 3배 사이가 적당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사주 비율, 그리고 또 하나는 자회사 가치. 이 정도로 좀 종목 선정을 해보시면. 심플하네요. 자, 두 번째는 로봇이에요. 두 번째 로봇이죠. 자,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좀 재미있는 현상이 나왔는데요.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중형주 중에서 한 6천억짜리인데 상한가에 갑니다. 상한가. 근데 얘가 이제 상한가에 갔던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뭐였냐면 사면 고하중 자율주행 로봇 개발 소식에 시초가부터 갭상승 20% 정도 하고 그냥 상한가를 말아 올렸거든요. 그럼 사면만 올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클로봇도 6천억짜리인데 오늘 17%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사실은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1세대로 로봇의 급등을 이끌어냈던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총이 5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떤 사례 종목으로 꽂히냐면 얘가 기술성장 기업부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재무제표 배당하는 회사가 회사야? 이익 안 나는 회사가 회사야? 그런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3천억대에서 5조까지 20배가 올랐거든요. 한 5년 동안. 그 20배의 상승을 어떻게 설명하실지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적자 지속이에요. 적자 지속. 작년에도 영업 적자가 50억이 났고요.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만 30억까지 나고 있고요. 심지어 2년 전에는 400억이 났어요. 그러면은 얘는 적자만 나는 회사인데 왜 시총이 5조까지 갔냐? 기술 성장 기업부라는 건 기술로 상장이 된 거고요. 어떤 기술이었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1세대예요. 휴머노이드는 사람같이 걷고 사람같이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1세대인데 그 휴머노이드 기술을 어디서 필요로 했냐면 삼성전자에서 필요로 했던 거죠. 그러면 결국은 로봇은 기술이 먼저다. 실적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런 재료가 나올 때 상한가도 치고 클로버도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움직이고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첫 번째가 이 로봇의 성장성,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M&A 하고 이런 것들이 미래 가능성 또 휴머노이드의 미래 가능성 요즘 말하는 피지컬 A 같은 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이런 재료로 이렇게 움직였나 싶을 정도인데 이게 이제 좀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로봇의 상승에 노랑봉투법이 한몫을 했다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노랑봉투법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노랑봉투법은 제가 그냥 저는 원래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원래는 몰랐고 노랑봉투법 때문에 로봇이 올랐다고 하니까 도대체 뭔 법인데?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해봤더니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뭐 한 10년이 좀 넘은 시기에, 10년이 훨씬 좀 더 된 시기에 쌍용 자동차가 파업을 합니다. 총파업을. 근데 쌍용 자동차에 파업했던 그 해고 노동자들에게 요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해고 노동자들이 몇 천만 원씩 그 회사에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시민단체랑 그런 법조단체에서 성금을 모아서 이걸로 변호비도 하고 뭐 하세요 하고 했는데 거기에 노랑 봉투에 담아서 돈을 줬대요. 그래서 요번에 그 발의되고 통과된 법은 그 노랑 봉투법은 뭐냐, 그때의 그런 상황이 이제 노동자들에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파업을 했을 때 노동자들한테 손해배상 청구 못해, 뭐 요런 비슷한 내용들로 노동자의 권익을 높여주는 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노동법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공부한 내용으로는 그래요. 그랬을 때 왜 시장에서는 노랑봉투법의 수혜로 로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결국은 사측에서는 어쨌든 저쨌든 노동자가 혹시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될지, 또는 뭐 어떤 뭐 이런 불편한 상황이 나왔을 때 과거랑 또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지거나 손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노사 분규라는 말은 노측과 사측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 분규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측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추정을 한 거냐면, 여러분 뭐 산업용 로봇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요렇게 주식 투자자들이 간 거죠. 그쪽으로 돈이 몰린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 미래에 우리한테 큰 수혜를 주는 피지컬 AI인 로봇, 그리고 가까운 법규에서 노랑봉투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용 로봇이 더 수혜가 받는 요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나오면서 최근에 로봇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럼 로봇 움직임은 사실은 크게 봐선 그거예요. 휴머노이드 쪽, 그리고 산업용 로봇 쪽을 보시면 되고요. 휴머노이드 쪽은 사실은 워낙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가 컸기 때문에 5조짜리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있었다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었죠. 로보티즈라는 종목은 얘도 이제 1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7%를 갖고 있다가 지금 30% 갖게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보티즈는 지금 LG전자가 7%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종목이고. 그래서 로보티즈가 1조까지 올라온 거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를 인수해서 3천억짜리가 5조가 됐는데, LG전자는 로보티즈를 아직 인수한 게 아니에요. 7% 정도 갖고 있고, 실제 인수한 회사는 따로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냐면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로보스타라는 종목은 로보티즈만큼 못 올랐어요. 근데 얘는 30% 지분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7% 갖고 있을 때도 올랐고, 유상증자 받아서 올랐고, 30%까지 갖고 가면서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로보티즈는 7% 상태에서 많이 올랐고, 로보스타는 30% 지분 인수했는데 아직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도 되고, 또는 로봇에서 또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결국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가능성이에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회사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어쨌든 비상장이더라도 관련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관련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는 SK 쪽에도 관련 로봇주가 있어요. UL 로보틱스라고. UL 로보틱스도 그래서인지 주가가 한번 퀀텀 점프를 했거든요. UL 로보틱스도 한 1조까지 갔다가 지금 8천억까지 와 있는데, 여기 상승했던 게 로보티즈 상승, UL 로보틱스 상승, 이런 종목들이 이제 SK와의 관련, LG와의 관련. 그 롤모델은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관계. 그래서 요 삼성전자 레인보틱스의 관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천억에서 5조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그룹하고 연관된 로봇주들,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주들, 또는 최근에 노랑봉투법에 상관되어 있는 산업용 로봇주들까지 확산이 된다면 뭐 로봇 전반의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약바이오예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하면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실적이 없는 신약 개발 관련. 네. 그 다음은 실적이 있는. 그럼 이제 크게 실적이 있는 애들 중에는 뭐가 있었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기기 쪽이었죠. 의료기기, 피부과 의료기기, 뭐 성형외과 의료기기. 그래서 이제 실적이 있는 애들은 막 영업이익률이 30%, 40% 되니까. 그런 애들이 더 잘 가냐? 신약 개발이 더 잘 가느냐 해서 사실은 여태까지는 실적이 있는 애들이 엄청 잘 갔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파마리서치가 있어요. 파마리서치는 이게 6조, 7조까지 와 있어요. 정말 리주란, 콘주란, 연어의 생식세포를 제가 딸딸 외웠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매출이 좋고 영업이익률이 이런 애들은 기본 30% 이상이에요. 영업이익률이. 얘도 영업이익률이 33%, 36%, 39%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100원 팔면 40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의 원조, 뭐 피부과 의료기기 원조가 사실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럼 클래시스는 파마리서치 리쥬란 이렇다면 클래시스는 요 리프팅 기기인 슈링크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3조 6천억까지 올라와 있는데 얘도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막 50%씩 돼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총 탑10 중에 재밌는 게 파마 리서치 있죠? 그리고 휴젤 있죠? 뭘 탑10은 아니다. 탑 한 15위까지 해서 파마 리서치 있죠? 휴젤 있죠? 그리고 클래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의료기기, 특히 피부과, 휴젤은 보톡스하고 필러잖아요. 그래서 보톡스, 필러의 휴젤, 슈링크, 리프팅 기기인 슈링크의 클래시스, 그리고 스킨 부스터인 리쥬란의 파마 리서치가 이렇게 탑 14위에 다 3개가 들어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제2의 파마 리서치, 왜냐하면 사실은 클래시스가 몇 조 할 때 파마 리서치는 한 3천억, 5천억이었거든요. 그럼 제2의 클래시스를 찾던 사람이 파마 리서치를 샀다면 10배가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파마 리서치가 6조니까 3천억짜리, 5천억짜리 제2의 파마 리서치를 찾는다면 10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 파마 리서치.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네요. 펩트론 있어요. 펩트론. 그럼 펩트론이 지금 6조란 말이에요. 펩트론도 올라갈 때부터 사람들이 다 관심 갖고 얘기했었던 거죠. 펩트론은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예요. 그럼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서 펩트론 말고 그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뭐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룹핑을 딱 하고 이 중에 어떤 애들이 차트가 좋은데 이 중에 어떤 애들도 학회에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유가 있는 뭐 의료기기 또는 비만 치료제는 요 정도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가능 종목 중에 신약 개발 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즘에 올랐던 애가 ABL 바이오예요. ABL 바이오면 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하나도 없어도 기술형상 기업부로 상장돼서 5조까지 올라와 있는 ABL 바이오 또는 뭐 리가켄 바이오도 5조죠. 얘도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또는 이렇게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종목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케어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케어젠이라는 종목도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을 팔지 않지만 승인이, FDA 승인이나 이런 식약처 승인 같은 승인이 없는 나라, 특히 중동 지역에서 뭐 탈모 치료제 또는 비만 치료제,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팔면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나오는 애들, 또 역사적 신고가 근처인 애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미 많이 오른 애들, 또는 이제 막 오르려고 하는 케어젠 같은 애들, 또는 뭐 펩트론 말고 뭐 D&D 파마텍,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면서, 나는 신약개발 쪽으로 좀 한번 파볼까? 네. 아니면 나는 비만 치료제 쪽으로 파볼까? 아니면 나는 의료기기 또는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파볼까? 이렇게 한번 그룹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언급해주신 섹터가 유망으로 이제 로봇, 뭐 제약바이오, 지주 얘기해 주셨는데, 현금 한 5천만 있는 분이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뭐 결국은 포트폴리오라는 건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 그래서 만약에 저는 오늘 3가지 업종을 말했으니까 5천만 원이라면 뭐 한 1,700만 원씩 세 업종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럼 그 세 업종 중에 어느 종목을 살지는 사실은 종목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주회사를 사고 싶다. 아까 말씀드렸던 HD현대, 한화, 두산, CJ 중에 우리 이런 거잖아요. 짬뽕이 좋아, 짜장면이 좋아하면 어차피 우리 둘 중에 하나 먹을 거잖아요. 물론 짬짜면은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잘하려면 밸런스 게임이라 그러죠. CJ가 좋아, 하나가 좋아. 그러면 비교해보면 돼요. 차트, 재무제표, 자사주 비율, 자사주 가치, 자회사 가치. 그래서 뭐 나는 CJ가 더 좋은데, 뭐 HD현대가 좋아, 두산이 좋아. 난 HD현대가 좋은데, HD현대랑 CJ는 어느 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결승전해갖고 이게 제일 좋구나. 그러면 그 비교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 차트, 재료를 함께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회사 하나 선택하시고, 또는 뭐 의료기기 쪽에서 나는 비만치료제 쪽에 D&D 파마텍이 마음에 드는데, 아니면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의료기기 쪽 영업이익률 40% 넘는 케어젠이 마음에 드는데, 그럼 케어젠하고 D&D 파마텍 승자승해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 뭐 이런 식으로. 로봇 중에서는 로봇 중에 나는 뭐 LG전자랑 관련된 로보티지가 많이 올랐으니까 로보티지 또는 이미 30% 인수한 로봇스타. 로봇스타하고 로보티지 중에 어느 게 더 좋은데? 이런 결정을 하면서 한 업종에 한 종목씩 3분의 1 사는 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죠. 제 기준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은 업종 자체가 제가 말하지 않은 업종이라면 그 업종을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 조선주 좋습니다. 조선주. 난 지주회사보다 금융주 금융도 좋아요.
또는 뭐 나는 제약바이오보다 2차전지, 2차전지 하세요. 그러면은 금융주, 뭐 2차전지, 뭐 제약바이오를 했다면 그 중에 또 탑픽 종목을 막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 그런 방법으로 서로 다른 업종에 한 종목씩 세 종목을 사는 걸 추천해 드리고 그 비교 방법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 차트, 재료를 계속 비교하자. 알겠습니다. 이세무사님이 실제 좋게 보시는 종목은 이세무사님의 시전투자 마스터 클래스 저희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거의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세무사님과는 또 10월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내에서는 슈퍼게임 이정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